자, 이번 시간에 62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 여기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공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법상의 법률 효과는 무효로 하겠다. 법률 효과 발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요거를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제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선풍기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량한 풍속? 이게 뭘까요? 기타 사회 질서? 이건 또 뭡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거예요. 선풍기 질서를 위반하면 무효다. 그리고 104조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란 얘기죠.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해서 한 사람은 폭리를 취하고 한 사람은 손해가 많이 생겼다. 이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법조문이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조문인데 이 103조를 일반 규정이다.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 관계에 다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3조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래서 103조 우리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선풍기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눈살 찌푸리게 하고 손가락질 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746조를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해석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으면 그건 돌려받아야 돼요.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불법으로 보는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고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급부가 이루어지면 이걸 불법 원인급여다. 746조는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거예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마약 좀 사다 달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돈을 받아간 사람이 마약을 사다 준 게 아니라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럼 그 사람 찾아가지고 어이 내가 너한테 준 돈 돌려줘 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몽둥이로 때리고 뭐 칼 같은 거 흉기 같은 거 동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불법 원인급여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요 두 가지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효가 아니고 불법 원인급여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행을 한 부분이다. 이행 후라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래는 단순히 무효만 가지고 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서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뭐 쉽게 예를 들면 갑이 남자고 아리따운 젊은 여자 을이 있는데 둘이 첩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첩이다라고 하는 건 첩계약이라고 하는 건 처 있는 남자가 부인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관계를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첩계약인 거예요. 단순히 뭐 바람을 피운다, 뭐 애인을 만든다, 뭐 이런 정도 외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옛날 말로 얘기하면 작은 마누라를 하나 두는 겁니다. 이런 첩계약을 체결한대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인데 첩계약하면서 그냥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첩계약의 대가로서 아파트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아파트를 증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증여하기 전이라면 이행 전이니까 이행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행했으면 이 아파트는 을게 돼버려요.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 이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끝났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뭐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얘기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 말의 의미는 법은 갖다 씌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판례가 어떤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런 짓을 했느냐 이런 정도죠. 행위의 유형을 한번 쭉 나눠볼게요. 정의관념에 반한다든지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뭐 약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한다든지 인륜에 반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행행위를 한다든지 폭리행위를 한다든지요. 여기서 폭리행위는 백사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의 동기 즉 반사회적인 동기를 알고 법률 행위했을 때 그것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 선생마다 이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을 나누는 게 저는 지금 2, 4, 6, 7개 유형으로 나눠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뭐 9개, 10개 유형으로 나누는 선생들도 있고 5개 정도로 나누는 선생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건 범죄하지 않을 조건으로 급부약정, 허위 증언의 대가로서 뭘 주겠다 이런 거예요. 재판에서 증언은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나 대신 가서 거짓말로 증언해주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거예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 이런 애들이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의관념에 반한다,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보면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는 싹 들어보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 라고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건 이제 양쪽 가로 1번에 한쪽 가로 2번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그래요. 매매를 2번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뒤에 가갖고 우리 폭리행위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뒷페이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혼인의 자유 또는 이혼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예요. 여기는 이제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근로계약은 유효다. 이 말은 뭐냐면 회사에서 직원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줘요. 물론 회사 비용으로 해외에 연수 가는 거죠. 갔다가 한 3년 정도 연수 받고 돌아오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는 근로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간을 위반해서 다른 기업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가게 되면 그때 해외 연수에 소요된 비용은 네가 반환하고 가야 된다. 이런 약정을 했대요. 이것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죠. 또 우리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때 혼인 서약들 하셨을 거예요.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느냐. 그죠? 좀 지금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죠? 그래, 무슨 검은 머리 팥불이가 되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그죠? 결혼식 하면서 했던 게 반사회적 행위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관계예요. 정상적인 부분은.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라고 해서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첩계약. 대표적인 게 첩계약이에요. 하지만 첩계약과 유사한 계약 같긴 하지만 첩관계를 끝내면서 첩계약 단절 조건에 양육비나 위자료 등의 급부약정, 이것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지만 이와 비교해서 첫 계약을 단절할 조건으로 일정한 급부약정까지 무효로 보진 않는다. 이거는 뭘로 본다? 유효로 본다. 그런 얘기고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한다. 근데 이자를 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을 담보로 잡는 행위, 이거 다 무효입니다. 다만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 무효로 보진 않는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뒤에 가갖고 별도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폭리행위는 이거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뒤에서 별도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 내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았으나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동기의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동기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를 하게 된 꿍꿍이를 동기라고 얘기해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에요. 이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 부동산을, 이 민법 수업을 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민법 수업을 듣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가 뭐죠? 이게 동기인 거예요. 자, 그래요. 이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표시가 됐는데 그 표시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대로 표시가 됐든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와 관계없이 표시가 됐든 관계없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법의 동기가 표시된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알고 법률행위했을 때는 이건 무효로 보겠다. 조금 추상적이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갑이 있고 친구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찾아와서 야, 돈을 1,000만 원만 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갑이 어디다 쓸 건지 묻지 않고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얘가 이걸로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갑이 빌려준 이 1,000만 원은 을이 도박 자금으로 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줬다. 그럼 이거는 을의 불법의 동기를 갑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1,000만 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갑이 물어봅니다. 어디다 쓸 건데? 내가 오늘 불타는 레이스를 한번 감아서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딴 거 반 땅이다. 그리고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땄대요. 땄어도 딴 거 반 땅도 안 돼. 반 땅도 안 되고 빌려준 돈 자체도 못 돌려받아요. 불법의 동기를 알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닌데 그 돈을 어디다가 쓸 건지 그 동기를 알았고 그 동기가 반사회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에 포함이 되세요. 원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반사회적인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이다. 뭐 반사회적 행위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유형을 한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중에서 이중매매하고 백사조 폭리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보는데 여기 지금 이중매매 행위가 64페이지, 65페이지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가 표 그려드리는 거 요거 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거는 뭐 우리 민법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민법 시험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좀 더 본 수업 때 약간만 더 가미할 건데요. 일단 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해서 또다시 병하고 다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루어진 매매를 제1매매라고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매매를 제2매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매가 두 번이 있었다. 그래서 제1매수인 을이고 제2매수인 병인데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제2매매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을 받았어도 딴 데다가 또 팔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계약 자유 내지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2매매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는 유효인 거예요. 계약 자유 내지는 자유 경쟁의 원칙상 유효다. 제2매매의 기초에서 얘한테 등기까지 해준 겁니다. 제1매수인에게 해준 게 아니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해 줬어요. 그러면 등기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정황을 한번 판단해 보면은 병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걸 이제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민법에서 선이다, 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의는 착한 놈, 악의는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선의는 앞에 어떤 사실을 몰랐다 이게 선이고 악의는 앞에 어떤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했다 그러면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의, 악의, 좋은 놈,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고 있었다, 이건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선의를 전제로 해서 어떤 사실을 몰랐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근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몰랐다. 그러면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실을 몰랐고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살폈지만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는 알았다니까 악이지만 알 수 있었다. 악이지만 알 수 없었다. 이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건 한국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그 말의 의미는 악이라고 하는 건 제2매수인이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샀대요. 그랬어도 이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도 유효다. 그건 이제 보통 선악불문하고 또는 알았더라도 제2매매 계약은 유효다. 근데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제2매매가 무효가 되려면은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죠. 매도인이 제1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급부해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시 매매하는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배임행위에 얘가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제2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얘기해요. 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을 땐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이런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관념에 반하고 이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의 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이 무효의 기초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정이 있다. 정은 제2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든 몰랐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거기다가 둘 사이에는 서로 짜고 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들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 겁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서로 간에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도 병한테 어이 소유권 돌려주지 무효등기 말소하지 라고 할 수 없고 병도 갑에게 내가 준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병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제1매매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언제나 유효거든요. 유효인데 그러면 제1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이 부동산을 갑이 병에게 팔았고 병이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 병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갑이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746조 규정 때문에 갑은 병에게 어이 무효등기 말소해라 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746조 규정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부반 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과 관련돼서 제2매매 계약은 선악불문하고 유효인데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무효가 되려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적극가담은 알고 요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매매가 무효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은 서로 간에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고도 하지 못하지만 소유물로서 돌려달라고도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안 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람은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올바로 산 사람은 피해를 보고 편법을 동원한 놈은 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걸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리면 갑하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병의 이 등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1매매는 언제나 유효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예요. 예, 제1매매는 유효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의 지위는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와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그 지위가 조금 달라요. 제2매매가 유효다는 얘기는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제2매매가 유효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끝나는 건데,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서로 간에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돼 있다. 이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직접 무효등기 말소해라.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하고 목적물 직접 반환해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직접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값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요. 직접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병은 이익을 보고 을은 손해를 보더라. 그래서 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반환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을이 갑을 대신해서 채권자 대위 법률에 따라서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권자 대위권은 갑이 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때 갑에 대한 채권자 을이 갑을 대신해서 하는데, 갑이 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래서 직접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반사회적 행위한 놈은 보호가 되고 정상적인 법률 행위한 놈은 보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판사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인정을 해서 제1매수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해 주거나 이걸 하나 인정해 줘야 되는데, 둘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뺏어올 수 있는 걸 인정해 주게 되면은 부작용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을은 매도인의 자신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직접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갑하고 병의 이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아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는 할 수 있어도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제1매수인, 제2매수인, 그래서 제2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 정도, 그 다음에 제1매수인 기준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4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1매매는 매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3개의 법률행위 영역에도 제1매매가 확대 적용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제1매매가 아니고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으면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데 적극가담에 의해서 을한테 안 해주고 병에게 해줄 때 이때도 확대 적용하겠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복잡하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정도 머릿속에 넣으면 이중매매는 끝난 거죠. 이거 가지고 힘든 거 피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데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지금서부터 요 순서대로 집에 가셔갖고 동영상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보시면서 직접 그려보세요.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1, 2, 3, 4, 1, 2, 3, 4 이렇게 그리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한 문제 맞는 겁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66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반사의 질서 행위의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이 되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제 그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한번 나올 텐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예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잠깐 한번 법조문 한번 볼게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의 도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래서 제 수업을 도해식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해식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도 이제 도표 그리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민법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 걸 줬고요. 한 사람은 너무 조금 줬다 그런 얘기죠.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조금 줬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본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은 불균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요건은 개인적인 요건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요건은 이렇게 급부를 많이 뺏긴 사람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여기서 궁박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어려움, 이걸 궁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번에 이제 민법 같은 거 개정이 된, 한국말로 좀 쉽게 바꾸자라고 해서 여기에도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냈는데, 궁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어려움, 그래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어려움은 경제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정신적, 심리적 원인일 수도 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급박한 어려움이 생겼다. 피할 수 없는 공궁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솔이에요. 경솔은 보통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즉, 뭐 쉽게 얘기하면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계약서를 쓴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영문계약서를 쓴다. 이러면 영어를 모르는데 영문계약서 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생각도 깊이 안 하고 막 사인하고 이러는 행위가 경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주의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에 여러 가지 거래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 IT다, 컴퓨터다, 이런 거, 노트북, 무슨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도.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저는 그 부품 같은 거 살 때는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예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 사회 경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품을 사다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좋은 제품을 돈을 많이 주고 안 좋은 제품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무경험 상태가 아니다. 해당 영역에 있어서는 거래 경험이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경험자는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경솔은 사례가 나오면 무학 이러고 나와요. 무학 문맹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계약서 쓸 때 무학 문맹이니까 계약서의 내용이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 돼 이러면서 인식을 하면서도 그냥 아는 척하고 계약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경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경험이다라고 하는 건 평생 농사일만 지었다, 평생 전업주부였다. 그럼 무경험자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모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 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중1은 되고 중2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꽤 있는데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중1이 했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우리 백사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했는데 판례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야 되느냐? 상대방은 요 궁박한 상황, 경솔인 상황 또는 무경험인 상황을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알고 이용,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리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고 요 폭리자만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반청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부당이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갑은 79세 된 할머니세요. 그리고 약간의 노망 증상도 있으시고요. 평생 농사일만 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옛날엔 가르치질 않았던 거죠. 무학입니다.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이분에게는 이제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긴 있는데 혼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어요. 이 땅이 시가 1억 정도 되는데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1억짜리 땅을 1,500 얼마인데 하여튼 여기는 2,000 정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급부는 1억짜리를 급부를 하고 받는 돈은 2천만 원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데 지금 매도인인 이분은 여성분으로서 배운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경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노망기도 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다. 그 다음에 평생 농사일만 지었다. 평생 농사일만 지었으니까 무경험이다. 일반적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이 주관적인 요건은 하나만 갖춰도 되는데 이분은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부족한 거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아주 부러울 거 없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7월 1일자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이 교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특이하게 7월 3일 날 중도금을 주는데 중도금 500만 원을 줘요. 이제 배우겠지만 계약금만 주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사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데 혹시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 날 잔금을 줘요. 잔금은 이제 500만 원 주면 되겠죠. 잔금을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아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여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배 정도가 뜁니다. 이게 가격이 20배 정도가 뛰니까 이분들의 자녀들, 서울에 사는 자녀들, 대체적으로 민법의 자녀들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완전 호로 아니면 호로 새끼 뭐 이래요.
이런 애들인데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이 땅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6개월 전에 돼가지고 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걸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다 갖추고 있고요. 1억 원짜리가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객관적인 요건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긴 무효지만 아무것도 추정되는 것은 없다. 뭔가가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왜?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인정을 해줬어요. 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부러울 거 없이 모든 거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다. 인정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일을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폭리하기를 입증해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폭리하기가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머릿속에 MRI 찍는다고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악이 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판사 한 사람이 이거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행위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2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 200 주는 게 통상적인데 1,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는 얘는 이게 1억 원짜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렇게 급히 서둘렀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할까봐 서두르는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극히 이례적인 이 행위는 폭리의 악의가 추정이 된다. 폭리의 악의가 추정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폭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라 그러는 건데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폭리의 악의가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춰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됐는데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반사회성은 폭리자에게만 있지 피해자에게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2천만 원 반환 청구 2천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얘기죠. 반사회적 행위란 폭리자는요. 하지만 피해자는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는 거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안 주고 그냥 소유권만 회복해 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인데 이런 행위가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이건 이제 간단하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궁본경무대 이래가지고 그냥 알아두시면 우리 대리 쪽에 가갖고 한번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고 요 그림 정도 두 개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인 요건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궁본, 경무대 나중에 우리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냥 암기하시고요.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효과 무효다. 무효행위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그건 이제 나중에 봅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는 적용이 되지만 단속규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 모두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 범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테마 19의 법률행위 해석은 좀 더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중매매하고 요거는 시험에 늘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 쉬겠습니다.